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예, 하프 기문, 예. 안티 기문. 네. 뭐든 다 됩니다. 예. 네. 자, 반기문 씨 얘기 하신다고요, 오늘?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반기문 특집처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반기문 뉴스를 골랐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 기사는 그 토요일자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제목이 따옴표가 쳐져 있고요. 예. 반기문, SNS 여론 나쁘지 않다. 반등 가능.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캠프가 스스로 내린 평가라고 해요. 따옴표가 달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제목이 예. 트럼프 미 대통령과 패턴 유사. 샤이 반기문 민심 적지 않아. 일주일치 뉴스양 문재인의 3배. 온라인 자체평가 예상치 웃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기죠.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어디서 뭘 근거로 그런 그러니까 하고 저도 있는 이거 건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는 좀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동관 선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예. 이동관 선배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따위 자체평가를 캠프에서 한다는데 이걸 왜 놔두고 있는지 궁금도 합니다. 그 양반이 거기 깊숙이 합류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뭐 그러면은 뭐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하여튼 뭐 나쁜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이게 경제 뉴스가 아니어서 제가 분석할 내용은 아닌데 일단 내용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20일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측은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이후 국내 활동을 본격화한 시점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SNS상의 반 전 총장 관련 뉴스링크나 반 전 총장에 관한 평가, 댓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걸 이제 버즈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노출 정도를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버즈의 긍부정적 언급이나 노출을 종합했을 때 예상했던 최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일주일치 뉴스 보도량은 1만여 건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300가량 많았던 것으로 캠프는 파악했다. 캠프 측은 이어 반 전 총장의 버즈를 미국 대선 4, 5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일주일치 버즈와 비교 분석, 유사한 패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지지율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선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샤이 반기문 민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앞으로도 SNS상의 반 전 총장 버즈 추이를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샤이 황교안도 가능하겠군요. 그 논리대로라면.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놀고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능력은 없지만요. 아, 그러면 정영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네, 이거는 정영진 님이 등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왜 최근 반기문 관련 SNS가 많았겠어요. 예, 문재인 대표보다 3배나 많았겠습니까? 하도 닥짓을 많이 하니까 그랬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반캠프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예. 트럼프도 욕 잔뜩 처먹었지만 결국은 당선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트럼프가 설마 당선될까 하고 예측을 했었던 예측 실패자입니다.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자격이 약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트럼프는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적인 지지 기반이 트럼프한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경제 기자로서 항상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건 어떤 정당이건 계급적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했던 샤이 트럼프는 그냥 쪽팔려가지고 트럼프를 지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총체가 아니에요. 계급성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누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번영기라는 걸 거치는데요. 이 시기에 중산층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잘 살게 됐던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때 중산층이 된 사람들이 주로 백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유년기를 보낸 백인들은요. 굳게 믿었던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중산층 집안이야. 우리 아빠는 중산층이야. 이걸 확신하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80년부터 레이건이 등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한 36년을 살아보니까 거덜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태생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40년을 살아보니 거덜이 난 사람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 이 계급, 바로 백인 중산층, 과거 중산층입니다. 이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럼프를 찍었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 계급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계급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최대한 영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야, 니네가 중산층에서 최하층으로 전락한 이유는 멕시코 이민자들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돈을 퍼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법이지만 트럼프는 영리하게 계급성을 자극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악플에 시달릴 때 그 악플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악플을 받는 대신 백인 하위 노동자의 표를 얻었던 거죠. 샤이 트럼프를 스스로 형성해 나간 겁니다. 예. 근데 반기문은요. 지금 이 캠프가 오해를 하는 게 지금 반기문이 SNS에서 쌍욕을 먹는 건 반기문이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줄 계급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처럼 전략적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멕시코 놈들을 멕시코로 몰아내자고 하면서 욕을 잔뜩 먹었지만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기문은 퇴주전을 원샷하면 어떤 계급의 지지자가 생깁니까? 노인분들 눕혀놓고 밥을 먹이면서 자기 목에 턱받이 누르면 어떤 계급의 지지가 생기냐고요. 턱받이 제조업체에서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동화마을에서 방명록에 사람 사는 사회라고 잘못 적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 어떤 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이동관 선배가 거기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좀 그런데 이동관 선배한테 한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예정을 살려서 조언을 한마디 드리면요. 지금 반기문이 SNS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냥 반기문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떤 눈으로 봐야 트럼프하고 패턴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두 번째 이야기 월요경제학도 반기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참 이분 캠프 수준이 이 정도라면 뭔가 평가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각도에서 큰 웃음을 주시는 예. 반기문 캠프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득권론자들이 뭐 대선이 다가왔으니 어느 캠프에서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할 텐데 개종 만만한 캠프가 반기문 캠프 아닙니까? 문재인이 받아주겠어요. 저기 이재명이 받아주겠어요. 네. 예, 뭐두 사람이 가장 그래도 3강에 속하는데 네. 둘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반기문인데 그러니까 어둠이 네. 떠중이들이 그냥 막 달라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실력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석하는 거 보면. 예. 샤이 반기문. 예. 참. 정말 샤이해집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월요 경제학 시간. 예. 역시 반기문 이야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기자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부른 반기문이 모르는 경제학 법칙 스트라이샌드 효과. 네. 네. 오늘 이 이야기 해주신다고 저한테 미리 메모를 보내오셨어요. 예.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소식이죠. 그 반기문 씨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니까 기자들이 반기문 씨한테 관련 질문을 계속했고 그랬더니 열받은 반기문이 기자들 보고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반기문 씨가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 언론이 물어도 이 문제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이 앞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반기문 씨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왜요? 예, 제가 매주 주말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예. 이번 주 월요 경제학으로는 뭘 하지? 이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론이나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어야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 경제학 준비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반기문 씨가 주중에 월요 경제학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좀 사고를 좀 쳐주셔서 저 같은 기자들도 먹고 살 길을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래가 이렇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고요. 알죠. 가수. 네, 유명한 가수고 배우죠. 또 사회운동가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에들만이라는 사진 작가가요. 캘리포니아의 긴 해안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공식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안이 얼마나 침식되고 있느냐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들만 작가가 해안 사진을 찍은 컷만 1만 2천 컷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1만 2천 컷의 사진을 픽토피아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다 올려놔요. 그런데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 에들만 작가하고 사이트에 요청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니들이 찍은 1만 2천 컷 사진 중에 한 컷에 보면 우리 집 저택이 지금 찍혀 있다.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에들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요청 때문에 사진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가 열이 받아서 소송을 내는데 사생활 침해로 $5,000,000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 초대형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는 이런 거죠. 이제 내가 그래도 사회운동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 으리으리한 자기 저택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불편했겠죠.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소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뭐야? 스트라이샌드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길래 소송을 내? 이러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공유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스트라이샌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래서 원래 소송을 내기 전까지 그 사진은요. 스트라이샌드 집이 나오는 그 사진의 다운로드는 6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지 마, 내 사진이야 하고 스트라이샌드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아들만의 그 사진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4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게 공식적으로 경제 이론으로 등극을 합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이렇게요.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하려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이게 훨씬 더 큰 이슈가 돼서 역효과가 나는 현상,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효과가 되는 거죠. 여러 원인 분석이 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된 신문 기자 선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기자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신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가 쓰는 기사가 곧 정보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써야 말이다. 내가 써야 정보다. 이런 거만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취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정보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가 이렇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사 나는 것을 뭐 한두 언론사를 통제하고 막으려고 해봐야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나죠.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면. 야, 뭔데?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페북에 좀 올려봐.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유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기문 씨가 얼마나 아둔하냐면은요. 이 사람은 진짜 사고방식이 쌍칠년도 꼰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언론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어. 나를 계속 따라다니지 마.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반기문 씨가 저걸 말씀 안 하신단다. 이제 우리도 관심 끄자.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다면 심각하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력 대선 주자가 나 앞으로 대답 안 할래 이러는 순간요. 그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반기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데 저런 경기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깊은 편이 아니어서 반기문 씨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이번에 반기문 씨가 대답 안 할래 하고 난리를 치는 걸 보고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야 하고 저도 찾아봤다니까요. 예. 찾아보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국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할 때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반기문 발언이 한국과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위안부 이슈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본 겁니다. 예. 그거 읽어보니까 확 나더라고요, 진짜로요. 작년 1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읽어보니까 진짜 안 좋은 말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역사의식이 낮았다는 건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 직접 찾아서 읽어보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봤겠어요. 반기문 씨가 나 이제부터 이야기 안 할래 하고 앙탈을 부리는 걸 보고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반기문 씨가 그 기자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한 발언이요. 저것도 정말 쌍칠년도 꼰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해서 제압을 하면 정보가 유통이 안 될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70년대, 80년대에나 그런 거고요. 이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답을 유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이 기자들한테 화를 내서 그 몇몇 기자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반기문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안 하게 된다 한들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죠. 예. 사람들은 더 궁금해할 거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태도를 가진 반기문에 대해서 훨씬 더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켜본 반기문 씨에 대한 경제 기자로서의 평가는요. 참 아둔하다. 참 어리석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 같은 일개 기자도 아는 스트라이샌드 효과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역작용이 나타나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요. 참 마음속으로 뭔가 저렇게 아둔한 사람이 국가를 맡겠다고 나서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내내 큰 웃음을 주신 데다가 월요경제학 소재까지 제공을 해주신 안기문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반기문 씨. 저 설 이후로는 불출마를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오래오래 계속 저 대선 레이스를 밟으셔서 뭐 지금 정치로 굉장히 지쳐 있는 국민들을 많이 웃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5년 연속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네. 법조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전혀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충분히 시차 적응하시고 5년 뒤에 나오셔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시는 게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또 너무 과해지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쉬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잘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이제 그 식탁 위에 큰 대접에다가 계란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네. 얼마든지 순두부찌개에다 넣으라고. 요즘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짜증납니다. 얼마나 나라가 허술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은 이 신선식품 중에 신선식품이자 기초식품 중에 기초식품인 계란난을 이렇게 겪게 만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졌던 게 확 드러나 버렸죠, 이번에요. 예. 근데 이제 뒤늦게 그 미국산 하얀 계란을 수입을 했다는 거고요. 어제부터 마트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판들이 한 판에 8,500원 정도에 유통이 됐다고 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식약처에서 호주산 계란, 갈색 계란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대요. 한 2만 개 정도를요. 예. 요것도 설 직전에 뒤늦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정부가 정책 대응을 너무 못한 거를 별개로요. 예. 굉장히 공포스러웠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만 보던 식량 안보 문제, 이게 본격화되면 정말 무섭겠구나 하는 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이야기를 잘 안 드렸던 이유는 또 저건 또 왜 또 오버야 저까지 나가면 이상하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봐.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게 쌀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공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물론 쌀과 계란은 다르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제 걱정이 조금 오버스럽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용기를 내서 제 고민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란 파동이 나기 전 작년 10월 5일이요. 노컷뉴스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작 3개월 전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계란 과잉 생산, 가공산업은 걸음마 단계,
정책 지원 시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계란이 너무 넘쳐나는 나라였어요. 기사 리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계란 생산은 늘고 있지만 소비는 정체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기사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일일 계란 생산량이 한 4천만 개, 4,300만 개 정도 된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니까 연간 1인당 0.82개, 연간 한 300개씩을 먹어야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254개, 300개에서 한참 못 미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계란이 막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란이 쌓였다고 걱정을 하던 때가 불과 3개월 전인데 딱 3개월 만에 AI가 나돌면서 지금 계란 대란 사태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후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란 같은 농축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품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축산물은 천재지변 혹은 뭐 유통업체 농간 이유야 뭐였던 간에 공산품과 달리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공급량이 확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핸드폰 끓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농축산품은 적절한 양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 생존에 직결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계란이니까 개당 300원에 육박하면 아우 비싸서 안 먹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쌀이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경제학계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 폭등이 한 10년 주기로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지난번에 농산물 가격 폭등이 한 2007년쯤에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2017년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식용유 값이 급등했죠. 그래서 20%가량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홍수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예. 콩 생산량도 줄어들고 콩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콩에서 기름을 짜면 품질이 되게 안 좋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20%나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설탕도 덮쳤습니다. 원당 가격이 확 올라서요. 이것도 우리 기후랑은 아무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요. 그 원당 제일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 인도, 태국 여기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다 천재지변에 관련된 일인데 심지어 설탕이나 콩 같은 경우는 한국의 천재지변도 아니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저 먼 나라들의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은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식량 파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란 파동을 봐도 정부 대책이라는 건 뭐 거의 무정부 사태에 가까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요. 정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식량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계란에서 대번에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계란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남아 돈다는 계란에서도요. 저게 쌀이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이 평균 27% 정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5위 식곡물 수입국입니다. 세계 5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쌀만 겨우 자급률이 100%에 가까울 뿐이지 예. 뭐 자급률이 이렇게 전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기후 변수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이런 변수가 벌어지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총칼 들고 하는 무기 전쟁보다도 식량 전쟁이 미래 전쟁의 사활을 가를 거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선진국들 분포를 한번 가만 보십시오. 대부분 농업 강국들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고 농산물 수출 강국이에요. 이게 괜히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국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농업을 너무 올대하죠. 농민들이야 죽던 말던 사회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인 겁니다. 예. 제가 그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농업에 대한 뉴스는요, 사실 그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속된 말로 하면 좀 장사가 안 됩니다. 이 뉴스가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인기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인구 숫자 절대 숫자가 작은 데다가 이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농민들 투표 성향이 너무 뚜렷해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 내보고 설득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이런 의식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농민이 줄고 줄어서 250만이라는 건데 그래도 인구의 5%는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인구 비례상 보면 15명은 농민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딱 한 명이에요. 그것도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가 비례 안 주겠다고 한 걸 김영건 의원이 당원 투표로 뚫고 들어가서 비례대표 한석을 쟁취한 겁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요즘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주요 대선 후보들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좀 이른 대선 국면에서 내놓으시는데 농업 관련한 큰 그림은 잘 안 나오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적정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국가의 생존권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농민들의 인구 절대 숫자가 좀 작고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도 좀 잘 안 되고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국가 전체 경제의 틀을 보면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좀 다양하고 진취적이고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으로서 농업을 다루는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 어떤 위기에도 안전하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 참, 계란은 국민들에게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럼요. 1년에 300개는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 맞죠? 그렇죠. 네.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먹어야 합니다. 통상 계란 프라이 하나 이제 먹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가? 한 판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식탁에서. 네. 그런 주의자인데, 요즘 약간, 삶의 어떤 의미를 많이 잃었겠네요. 예. 그 방송에도 좀 표시가 나서 팟캐스트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예. 좀 의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선거 연령 지금 19살 네, 아닙니까? 근데 이걸 18살로 낮추자라는 네. 그런 주장, 캠페인이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의 이런 야만적인 정치를 청산하겠다면서 나온 바른정당조차도 18살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반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를 냈었군요. 근데 이 찬반 논리에 이미 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거고요. 예. 길게 부연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반대 논리를 한국교총의 주장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총의 논리는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들이 막막하다. 법적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르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야 한다.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게 이제 대충 교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요. 다만 이 경제 계급적 관점으로 보면 투표권 확대를 막는 거는요. 지배계급이 늘 역사적으로 해왔던 시도였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여성들의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략 언제쯤 도입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됐죠?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자유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고 이러니까 한 18세기쯤에 뭐 이렇게 도입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걸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나라가 영국인데
1928년입니다.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8년, 7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를 대충 한 7,000년이라고 보면 예. 여성이 남성과 최소한 외형적인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게 100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도 진짜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 투쟁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1913년에 벌어졌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이분이 런던에서 그 유명한 경마 대회가 열렸는데 왕 소유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죠. 그 말이 달리고 있는데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 말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시죠. 나흘 있다가. 그리고 이분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뭐 자살을 하신 거예요. 왕의 말에 부딪혀서요. 직전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유리창 깨기 투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성분들이 런던의 모든 상점의 유리창을 다 박살을 내고 건물에 방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투쟁이었는지 상상이 가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여성들이 투쟁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단식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요. 여성 투쟁가들 단식을 중단시킨다고 이 호수를 코하고 입에 강제로 끼워서 음식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감옥에 수감되면 무조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의식을 하니까요. 수많은 여성 투쟁가들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쩌다가 죽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기득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단식을 하면 일단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성 투쟁가들이 나가서 투쟁을 하면서 다시 밥을 먹고 좀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단식을 하면 또 풀어줘요. 그래서 또 밥을 먹으면 또 잡아들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듭니다. 이 법이 유명한 고양이와 쥐 법이라는 겁니다. 굶어서 건강이 나쁘면 일단 풀어주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은요. 이런 일까지 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확립되고서요. 근본적으로 지배계급들은 정말로 뒷골이 당겼던 겁니다. 참정권이 확대되는 게 자기 턱 밑까지 목숨의 위협처럼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이재용하고 개돼지하고 같이 한 표를 줘? 뭐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닌 겁니다. 민권, 민주 이런 상징의 한 표가 되는 거죠. 이걸 지배계급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성 참정권만 해도 저걸 저렇게 목숨 걸고 그 당시엔 남성 지배계급 기득권이 막으려 했던 건 여성들이 투표소에 가면 한 표가 더 생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결국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투표를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을 한다는 건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순종적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지배계급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민중들을 차별하면서도 투표권을 절대로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개돼지로 살아. 이 이야기를 계속 강요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18세 참정권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배계급에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투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당이나 보수 쪽에 조금 불리하게 나와서 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근본적인 건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돌아가는 순간, 예. 학생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스템을 두려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살인적이죠. 그리고 진짜 착취적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양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육은요. 아주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확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사상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딱 하나씩을 꼽으라고 하면 석학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조리한 자본주의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민중들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 민중들이 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숨죽이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지 말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들이나 사상가들, 지성들은 세계가 변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워낙 세고요. 하지만 이걸 극복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생각하는 민중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지그문트 바우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초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쉽게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우리가 평생 개돼지로 사는지 제발 생각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악의 평범성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나 아렌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들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참으로 불행히도 생각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제일 약하다. 복정 아래에서 생각하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보는 거죠. 사상가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8세 투표권은 저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지금까지 박탈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그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입시 지옥을 겪어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고의 기회를 박탈하고 아둔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박탈할 권리가 없어요. 청소년들한테요. 당연히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들불처럼 저는 투표권 확대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정권을 민중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중들에게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감히 나이가 19살 이상 먹은 게 뭔데 18살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시험 공부나 잘 준비해라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혁은 들불처럼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탄핵 정국이 이뤄지면 동시에 꼭 18세 투표권 하향이 반드시 빠른 속도 내에 이뤄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는 이제 모레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서울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저녁 7시 반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서울 공개방송 진행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네. 장강명 작가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명한 분이죠. 예.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도 함께 모셔서 네. 한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이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님께 지금 피드백이 왔는데요. 네. 이완배 선배님은 제 롤 모델이라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미 제가 잡힌 일정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네.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 네. 어떻게 롤 모델이 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장강명 작가님은 제 후배예요. 그래서 예. 청취자분들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장강명 기자의 기사 작성법을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아이고, 사수셨구나. 그 유명한.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렇게 큰 대작가가 되신 이후에 제 스스로 얼마나 제가 한심했냐면, 예. 아니, 누가 누굴 가르친 거야, 지금. 이 별 말씀을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뒤로는 장강명 작가님 뵙기가 되게 민망한데 예.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였고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이니까요. 아이고 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따위한테 글을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작가가 되셨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뭐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차리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선배한테는 굉장히 무례하셨군요. 이동관 저요? 앞에서 쓰레기통 예. 뻥찬. 네, 좋아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동관 선배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경제의 속살 진행할 텐데, 자, 이 재벌 개혁은 사실 바른정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화두인데, 글쎄요, 우리가 재벌 개혁하면은 뭐 당장 재벌 총수 감옥 보내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뭐 중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든지 3년 복권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재벌 개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요, 재벌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용 불구속이 이제 굉장히 영향이 컸죠. 예.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벌 개혁 이야기를 시리즈 비슷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만 한 6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만큼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없으면 이 이야기를 종종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이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못 들으신 소식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에서는 단일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맞이하자라는 논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격하게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선이 가까우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독자 후보로 밀고 가느냐를 놓고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론에서는 재벌개혁 문제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정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선택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재벌을 개혁하자라는 말을 원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하자라는 말의 이론적 의미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범진보 진영의 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예. 선거를 앞두고 경험을 해보면 비논리적인 이유로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논의가 산으로 가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그 조기숙 교수님께서 김용민 PD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요. 예예. 그 구좌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무조건 재벌을 때려잡자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기업 활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제가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충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예, 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조기숙 교수님은 하나의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신 거고 다만 그 표현 중에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하자는 것은 그 여러 논의 중에서도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죠. 이건 범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고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조기숙 교수님께서도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권력의 주도권은 정치 권력에 있지 않고 시장에 넘어갔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권력이 재벌을 달래겠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을 달랜다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조가 모여서 야 우리 사장님 좀 달래가면서 일하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재벌이 달래지는 존재였으면 한국 사회가 이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달랜다는 표현은 조기숙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벌 개혁론이 있습니다. 예. 그 입장을 대변하신 것 같은데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다양한 재벌 개혁론이 있는지를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속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요. 1년 반 전의 일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 헤지펀드가 삼성을 침공을 했어요. 예. 삼성의 부도덕한 합병은 서구 발달한 주주자본주의 신봉자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감히 김용민 PD님께도 직관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직관적으로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결이 됐으면은요. 삼성그룹에서의 이재용 지배력은 현저하게 약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배력의 상당 부분을 월가 금융자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부도덕하게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걸 일단 제외를 하면 청취자분들께서는 김용민 PD님께서는 직관적으로 합병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찬성하신다면 이재용이 삼성을 먹습니다. 반대하면 이재용의 권한은 약해지지만 삼성에 대한 월가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강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PD님께서는요.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네.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네. 월가든 이재용이든 누가 이득을 보건 간에 여간 네. 정의롭지 못한 방법에 의한 합병은 있을 수 없고 또 게다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합병?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김용민 PD님의 답은 어떤 거냐면 월가의 금융자본의 지배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용의 부당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합병은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재벌개혁의 진보 진영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형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의 투표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투표의 특징은 1인 1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모두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표의 결정권을 가지지만 주주총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주주자본주의형 개혁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식회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예.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재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가져야 되는데 한국 재벌들은 돈도 없는 것들이 주식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은 0.5%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 작년 9월에 나온 재벌닷컴이라는 곳의 분석을 보니까요. 10대 그룹 총수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 지분이 평균 0.11%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오너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보유 주식은 0.11%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너 한 명이 아니라 오너 가족까지 다 확대를 해도 2에서 3%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네.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분이 약해요? 이러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왜 이재용, 이건희 지분이 5% 미만인지. 창업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왜 네. 지분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한국 재벌들은 예. 내가 돈을 내서 산 주식, 내가 자본금을 내서 만든 회사의 돈도 내 돈이고 예. 남의 돈을 끌어와도 내 돈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회사를 만들 때 자기가 이제 계열사를 확장을 할 때 어떤 계열사를 만들 때 자기 돈을 내고 계열사를 만들었으면 주식이 많아서 자기 지배권이 강해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주들 돈 다 땡겨서 회사 만들어도 그건 내 회사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붙었을 때 아들들이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 지분도 현대 전체에서는 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왕 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주들의 돈을 끌어들인 것도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을 하고 외국계 주주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야, 니네들 2%밖에 안 되잖아 하고 시비를 거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주주들 돈도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확대를 했었던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재벌개혁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분들은 법대로 하자가 본질적인 주장입니다. 법대로 주주총회에서 표결하고 이사의 권한 강화하고 그래서 재벌 오너들 견제하고 미국이나 서구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자.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주자본주의형 재벌 개혁론은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이재용이 삼성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눈에 보기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삼성전자 지분 0.5%도 안 들고 있는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는 건 다른 주주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재용은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지분이 낮으니까. 그래서 합병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를 어디서 풀려고 하냐면 주주총회장 안에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로 붙자. 지분도 낮은 것들이 어디다 대고 오너라고 행세하고 다니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 방식의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재벌 일가는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견제를 통한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들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하라. 이게 그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하고 한판 붙은 다음에 많이 당하고 났더니 주주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무려 4조 원을 삼성전자가 배당에 쓴다고 합니다. 4조 원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1%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기업이 투자에 쓰거나 노동자들 임금 인상에 쓰거나 2차, 3차 하청업자들의 환경 개선에 쓰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이 배당 때문에
이재용 일가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야 그게 왜 문제야? 당연한 거지.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법이야. 왜 문제야? 라고 반론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다 라는 전제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주주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주주들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일부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주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것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것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다원적인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을 낸 사람들이 주주인데 회사의 생명력이라는 건 그 설립 자금만으로는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7시간 행불근해라는 개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김용민 PD님께서 돈을 내서 세운 회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이건 무조건 다 내 거야 네, 라고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7시간 행불근해는 회사를 세울 때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지만 150만 청취자 함께 읽어낸 일종의 사회적 재산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후자도 당연히 돈을 내고 사업자를 만든 김용민 PD님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이걸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소비자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한도 일정 정도 추가로 인정을 하자 이 주장이 이제 저한테는 있는 거죠.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재벌기업론은 이런 현상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대선 공약 중에요. 10대 그룹에 한해서 출자 총액제를 부활하자. 이건 문재인 대표의 공약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재벌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니까요.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회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해서 계열사를 막 확대하는 걸 제어하자는 겁니다. 이게 10대 그룹에 한해서 출자 총액제를 부활하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걸 왜 제안해? 돈 있으면 하는 거지. 문제는 돈이 없으면서 지배하는 게 문제지. 돈이 있으면 계열사 동원해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게 왜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재벌을 해체하자. 이건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약입니다.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은 이 말에도 반대할 겁니다. 아니 왜 해체해? 주식 많이 사 모으면 재벌이라고 경영을 제한할 논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왜 있어? 문제는 재벌들이 주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를 하려는 거지. 그렇다고 재벌 가문이라고 해서 해체해라? 이건 좀 곤란하지. 이런 입장입니다. 재벌 3세 승계금지. 이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거 역시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왜 금지해? 돈이 있고 주식 있으면 3세가 아니라 100세든 뭔 상관이야. 지배하는 거지. 문제는 주식도 없는 놈들이 황제처럼 군림을 하는 게 문제지 주식이 있는데 지배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지금 정치권 내에서 이런 주주자본주의적인 재벌개혁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짐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 아마 저는 여기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짐작입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주주자본주의식 재벌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장하성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하성 교수님이 안철수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재벌개혁론이 아직 뚜렷이 나온 게 없지만 제 짐작에는 아마 이런 주주자본주의적 재벌개혁론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장하성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미디어오너라고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이 이렇거든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건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보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건 제도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다.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건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냐? 비판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
주주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주주자본주의나 채권자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자본주의밖에 없는데 중국을 봐라. 잘 되고 있나. 존재하는 걸 부정해놓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체제 논쟁, 내가 아는 한 250년 동안 마르크스 빼고 누구도 대안을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는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요, 상당히 왼쪽에 있는 재벌 개혁론자들, 이제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전제에 동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주주자본주의가 깰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지켜야 되는, 사수해야 되는 큰 틀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의 틀 자체가 완벽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해봐. 중국으로 가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본주의의 극복 대안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마르크스 외에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대안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인류의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자본주의 재벌개혁 방식은 자본주의의 룰을 근거로 인정을 하고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예.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보자는 쪽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뭐가 옳은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과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지만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요. 주주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주주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틀을 넘어서 새로운 틀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선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을 개혁하자는 많은 논의가 재벌 개혁론자들 안에서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무모한 시도다라는 비판을 앞으로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주자본주의형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현실적 재벌 개혁론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 말씀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이 현실적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하기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으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조기숙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재벌과의 공정한 공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네. 그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셨으니 약간 뭐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오해라기보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이 다를 뿐이고 물론 뭐 저는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 달래자는 표현만 조금 수정을 해주신다면 재벌 개혁론 입장 중에 중요한 한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장강명 작가의 사수 이완배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그래요. 이게 동아일보 출신들 중에 참 걸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걸출한 분들이 다 퇴직한 상태라는 점이 또 주목되고요. 예. 장강명 기자는 정말 걸출하죠. 정말 걸출합니다. 네. 예. 그때 그 문장 교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일화를 하나 더 이야기해드려도 되나요? 좋죠. 예. 네, 이 신문사에서 있는 아주 흔한 황당한 일인데, 이건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아들이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주필이 그 아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는 김대중 주필의 아들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자 누구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로서 충실히 살아라. 아빠의 후광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동아일보 기자로서 잘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좋고 착한 기자였거든요. 예.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의 사수였는데 수습 때 힘들거든요. 그렇죠. 욕도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주필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사를 써오라고 했는데 첫 문장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새벽에 시간도 없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딱 한 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요 리드만 한 문장 뽑아달라고 지금 너무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김대중 주필한테 야단을 잔뜩 맞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기자하겠냐 그러면서 한 번만 봐주겠다고 리드를 불러주셨대요. 김대중 주필이.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딱 냈더니 제 후배가 사수인데 기사를 딱 받아보자마자 야, 딴 문장은 다 괜찮은데 첫 문장을 왜 이렇게 개판으로 쐈어 하고 첫 문장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4년차 동아일보 경찰 기자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쓴 첫 리드 문장을 개판이라고 평가를 하고 날려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강명 작가님이 쓰셨던 그 기사를 보고 야단도 많이 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황당한 거죠. 저는 장강명 작가님을 만나뵈면 물어보고 싶은 게 나 따위가 장강명 작가의 글을 고쳤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도대체. 저는 한번 꼭 심정을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저널리즘 문장과 또 문학의 문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레벨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레벨 차이가 있는 거여서 하여튼 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장강명 작가분은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광으로 알고 참여하겠습니다. 장강명 작가가 주인공이고 저하고 우리 이완배 선배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는 형식으로 한번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어제 그 박근혜 씨가 정규재 한국경제주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규재 씨가 이제 사실은 경제신문 기자다 보니까 경제 전문 기자들은 뭐 좀 이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죠. 당연히 알죠. 아는데 뭐 좋은 쪽으로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셨는데 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어제 인터뷰는 정말 기자라는 이름에 똥칠을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게 뭐 어제 이제 압도적인 이슈가 이거였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라쇼몬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경제학하고 심리학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도 심리학 아이템들을 되게 재미있게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인터뷰를 보고 심리학 용어인 라슈몬 효과라는 걸 오늘 좀 길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예. 우선 라슈몬 효과를 뜻을 설명을 드리면요. 라슈몬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커다란 문 이름인가 봐요. 그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라쇼몬입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의 거장이죠. 고로사와 아키라 세계적인 감독인데 이 감독을 거장으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상도 되게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예. 저도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찾아보니까 1950년작 그리고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스포일러가 다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방송을 건너뛰시고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라이하고요. 되게 예쁘고 젊은 부인이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되게 유명하고 흉폭한 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산적이 사무라이를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겁탈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무라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한 나무꾼이 신고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관아에서 산적하고 겁탈당한 젊은 부인을 불러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예. 팩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이 죽었다. 여자가 겁탈을 당했다. 이건데 목격자와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스토리도 완벽한 데다가 진술하는 사람 표정에 다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헷갈리는 거죠. 뭐가 진실인지요. 우선 죽인 산적 이름이 타조마루인데요. 산적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젊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겁탈을 한 건 맞다. 예. 그런데 나는 사무라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탈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남편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하느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자 쪽에서요. 그래서 산적은 오케이 알았다. 남자답게 내가 네 남편을 죽이고 너를 데려가 줄게 하고 남편 사무라이를 풀어줍니다. 예. 결투를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한 23합에 걸쳐서 격렬한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산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무라이의 검술 굉장히 뛰어났어. 충분히 내 적수가 될 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 뛰어난 사무라이를 내가 이겼다. 내 검술 실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이렇게 자기를 치켜 세우는 진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내 마사코가 진술을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산적을 만나서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산적이 떠나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묶여있는 남편한테 안겨서 엉엉 울었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힘들었지 연민 동정 이게 아니고 자기를 너무너무 혐오하는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잤으니까요. 겁탈이든 뭐든. 예.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겁탈을 당한 건 난데 남편이 자기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단도로요. 그리고 제정신을 차려보니 이 아내 마사코는 황당하죠. 남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연못에도 빠져보고 여러 방법을 써요. 그런데 죽는데 끝내 실패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마사코가 너무너무 애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힘없고 불쌍한 여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호소를 합니다. 이제 진술이 너무 다르죠. 이 두 사람 진술이요. 예. 이제 관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야 죽은 남편의 영혼 좀 불러와봐라.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남편 사무라이의 영혼을 불러와서 무당 몸에 빙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진술을 합니다. 이래서 그 남편 타키히로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관아에서요. 남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산적을 만나서 몸이 묶였다. 그 다음에 아내가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산적이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야, 내가 너를 범한 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다. 근데 이미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앞으로 남편하고 같이 살겠냐.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산적이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좋아요. 당신이 가자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적한테 묶인 남편을 보고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내가 너무 불편해요. 당신하고 못 떠납니다. 내 남편을 죽여주세요. 하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산적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요부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딱 땅에 내팽개치고 사무라이한테 와가지고 야, 이 나쁜 여자를 내가 죽여줄까? 네가 선택해. 이렇게 사무라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래도 차마 내 아내를 죽일 순 없어. 그냥 내 아내를 용서해줘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산적은 사무라이를 풀어줍니다. 이 남편은 너무 모든 상황이 비관적인 겁니다. 예. 아내는 겁탈을 당했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 사무라이는 스스로 단도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세 명의 진술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목격자 나무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관아가 야, 네가 본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그냥 산에 오르다가요 시체 보고 신고한 거예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꾼이 관아를 빠져나가서 승려하고 평민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목격자 나무꾼이 진실을 털어놔요. 야, 내가 다 봤어, 다. 그런데 사건에 엮이기 싫어서 그냥 대충 못 봤다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본 게 뭔 줄 알아? 3명 다 지금 개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고 진실을 알려줍니다. 예. 진실이 뭐냐? 산적이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겁탈을 한 다음에 이 마사코 여자 앞에서 내 아내가 돼달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절절매요. 그러니까 이 마사코가 묘하게 두 남자 사이에 딱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겠어요 하고 남편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두 남자 사이 가운데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두 남자가 결투를 해서 이긴 자가 나를 가져가라.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정작 이 두 남자는 한 명은 유명한 산적이고 한 명은 사무라이입니다. 그런데 결투를 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여자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하고 자꾸 비겁하게 결투를 피합니다. 두 명 다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남편한테는요. 야, 네가 내 남편이냐? 남편이면 저 남자를 죽여야지. 그리고 산적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 유명한 산적 타조마루야? 유명하다는 뜻이 뭐야 찌질하게. 한판 붙어서 나를 가져가.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정적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는 거야. 남자는 검으로 여자를 쟁취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남자가 도저히 안 싸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사무라이와 유명한 산적의 혈투, 그리고 이 산적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23합에 걸친 열띤 결투. 예. 이게 아니에요. 명승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싸움은 완전 동네 양아치들 개싸움인 겁니다. 이게 너무 엉성해요, 싸우는 게. 그냥 막 진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엉성한 결투를 펼쳐요. 예.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사무라이를 죽였던, 혹은 사무라이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말했던, 혹은 그 아내가 사무라이를 찔러 죽였다고 말했던 단도가 있는데, 그 단도가 되게 비싼 단도인데 이게 사라졌어요. 근데 이 단도가 어디 있는지가 끝내 안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꾼이 진실을 쭉 말하면서 가니까 그 승려하고 평민이 얘기를 듣다가 뭐 약간의 말다툼 끝에 평민에 의해서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무꾼이 본 건 진실인데 사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단도를 나무꾼이 훔쳐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영화가 그렇게 끝나고 그 나무꾼이 라쇼문이라는 커다란 문을 쓸쓸히 떠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이 영화에 대해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그 자서전이에요. 그 자서전 제목이 자서전 비슷한 것이라는 되게 특이한 제목의 자서전인데, 예. 여기서 라쇼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허식 없이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이 시나리오는 그런 허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렸다. 아니, 죽어서까지 허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를 그렸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업이고 예. 인간의 구제하기 힘든 성질이며 이기심이 펼치는 기괴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라슈몽 효과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아키라 감독이 말한 대로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허식이 있어서 거짓을 진실처럼 기억을 합니다. 강도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무라이도 그렇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 박근혜 인터뷰를 보고 떠오른 게 이 라쇼몽 효과였습니다. 박근혜는 모든 객관적 진실을 덮어버리고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자기 뇌에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이걸 세뇌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라쇼몽 효과라는 효과가 있듯이 사람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어제 인터뷰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진술자들이 이런 라쇼몽 효과를 겪을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할 때 이걸 분쇄하고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객관화된 진실을 추적하는 진실의 추적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추적꾼들은 사건을 모자이크해내서 당시 장면을 재현해내야 된다. 각자의 진실 속에서 각자가 말하는 진술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을 빼내고 진실의 장면이 뭔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저 태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근혜가 거짓말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국가를 말아먹은 저 중대 범죄자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조작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최순실이 특검에 나오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인터뷰 해프닝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정규재입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최악의 악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팩트를 추구하는 진실 추구자여야 합니다. 진술자들의 기억이 라쇼몽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자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1, 2년 차 기자도 아니고요. 한 신문사의 주필 정도 되면 당연히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기자는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라는 직업의 본령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장 팩트에 가깝게 근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묻고 진술자들이 대답을 하면 그 가열차게 반론하고 상대의 거짓된 기억의 허상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의 의무거든요. 예. 그런데 정규재 주필은 제가 질문하는 거 보고요. 참 제 한참 선배지만 표현이 그런데 야, 쟤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질문이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겁니다. 저게 뭐야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청와대에서 구술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이건 특검 수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 질문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소송, 반론을 행사 안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니 왜 처음에 최순실하고 관계를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이 정윤회 씨와 미래설이 있던데요? 그 다음 질문이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의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일 깼던 거. 이른바 개혁의 대상인 국회와 언론, 노조, 검찰, 이른바 4대 세력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고 있는 내 조직을 개혁의 대상인 4대 세력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네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포위해서 침몰하려 한다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주장인 거죠. 이따위로 질문을 하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 뇌세포의 작동을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질문. 요즘에는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참가 인원 수가 촛불 시위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위로를 좀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빵 터졌습니다, 정말. 질문의 전체적인 궤가 자,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말해봐라고 판을 깔아준 거죠. 이건 기자가 아닌 겁니다. 예. 이 동영상은, 이 인터뷰는 정규제가 양아치임을 입증하는 자료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좋은 교본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이거 보고 요대로 안 하면 된다는 교본으로는 예. 최고의 질문 교본이었어요. 네. 아키라 감독 아까 그 코멘트를 얘기했지만 중대한 사건에는 라쇼몽 효과가 존재합니다. 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허식 없이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어쩌면 죽어서까지 허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뿌리 깊은 허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구제하기 힘든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요. 그렇다면 그 사악한 면을 알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기자는, 또 검사도 마찬가지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실체적인 진실을 조합해야 되는 사람들은 라쇼몽 효과로 짓거려대는 개인의 헛소리로부터 진실에 향한 힌트들을 찾아내고 조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제는 그 책임을 처참하게 방기했습니다. 기자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죠. 하여간 저는 어제 인터뷰가요, 박근혜가 얼마나 여전히 미몽에 빠져 사는지를 알게 된 소중한 인터뷰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규제 같은 쓰레기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많은 힘을 보탰는지를 또 확인하게 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새삼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 구속도 중요하고 이재용 구속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예. 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개혁의 어떤 결론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자기가 탄핵되면은 이건 무위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귀담아 듣지 않아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질문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못해서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대답이었는데 아주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지랄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본인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층들이 재결집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수국민에게는, 각성한 다수국민에게는 또 다른 탄핵 사유, 결정적 탄핵 사유로서 이 인터뷰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